제가 30살을 갓 넘긴 여성인데요. 말씀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는 시골 마을에서 순대국밥 장사를 하시면서 저희 남매를 길러주셨죠.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하시는 모습을 보며 남동생과 저는 마음속으로 훗날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어린 나이에 결심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님 가게 덕을 톡톡히 본 적이 있어요. 효도를 하기는커녕 말이죠. 지금부터 그때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집 순댓국은 진짜 일품이었거든요. 한번 드신 분들은 어김없이 단골 손님이 되실 정도였으니까요. 다만 그 시절엔 SNS 같은 게 없었던 데다가 외진 시골 구석의 자리에서 크게 부를 축적하진 못하셨어요. 그러다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서울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서 순댓국 비법을 배워 서울에 있는 시장에다 가게를 내게 됐습니다. 부모님 손맛은 서울에서도 통했는지 늘 동생 가게는 북적였어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회사를 다니다가 공무원 남편과 결혼을 했고요. 시댁에서 남편은 장남이었고 시동생이 2명 있었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유일하게 대학 나온 사람이었고 동생들은 늘 말썽만 피우다가 공고를 다니면서 기술을 배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었죠. 둘 다 결혼을 안 할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둘째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오고 조용하던 집안이 시끄럽게 됐어요. 둘째 도련님은 28살이었고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35살로 제 남편보다 1살이나 더 많았고요. 심지어 저보다도 나이가 4살이나 많은 상황이었어요. 안 된다. 어떻게 너보다 7살이나 많은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니 나이가 많아서 애는 낳겠어? 엄마 요즘에 40대에 아이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 많다고 애 못 낳을까봐 걱정을 해?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게 사람들이 잘 먹고 살아서 나이 많아도 애 잘 낳아. 애는 그렇다 쳐. 근데 네가 데려온 애가 내 형보다 1살이나 많잖아. 맏며느리인 내 형수보다 많고 내 형이랑 형수가 불편해서 어떻게 윗사람 노릇하겠어. 안 그러냐? 아가네, 저요. 뭐 아무래도 저보다 4살이나 더 많으면 제가 이것저것 시키기가 조금 어렵긴 하겠죠. 그래도 제가 이 집 한가해서 맏며느리인데 혼낼 일 있으면 혼내고 시킬 일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시키도록 할게요. 마사가 잘못한 게 있어서 뭐라고 하면 나이 많다고 말 잘 들을까? 당연히 아니겠고 하면서 무시하겠지. 나 우리 집 위아래 없이 막 사는 꼴 못 본다. 그 사람 예의 바르고 나이 많다고 윗사람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 그런 거 싫었으면 애초에 나랑 결혼한다고 했겠어? 내가 이미 다사 형이랑 형수에 대해 말했어. 그리고 우리 집 벼는 있는 집이라서 율도 장난 아니라 했는데 자기는 다 괜찮대. 둘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 당연히 지금은 콩깍지에 씌었으니까 다 괜찮다 하겠지. 시간 조금만 지나 봐라. 나이 어린 것들이 사람 노릇한다고 너한테 시댁 거 엄청 할 거다. 콩깍지 아니야 엄마. 진정한 사랑이지. 엄마가 반대해서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 못하게 되면 평생 다른 여자 안 만나고 혼자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어디서 부모한테 따박따박 대들어. 이 결혼은 안 된다. 절대 안 돼. 한동안 이런 이야기가 시댁에 갈 때마다 들려왔어요. 저한테도 나이 많은 동서가 불편하지 않냐고 시부모님들이 동조의 의견을 구해서 난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둘째 도련님은
집안에서 반대가 극심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결국 시부모님은 두 손 두 발 다 드셨고 두 사람은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식사하러 왔을 때 몇 번 그 여자를 만난 적 있었는데 얼굴도 그렇게 예쁘지 않고 몸매도 그저 그랬는데 어떤 매력으로 시동생을 사로잡았을까 굉장히 궁금하게 됐어요. 물론 나중에서야 그 이유가 꼭 사랑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만요. 결혼을 허락받고 시댁에서 예비 며느리와 식사 자리에 갔는데 시어머니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해도 형님은 형님이야. 그러니 우리 큰아들한테는 공손하게 하고 맏며느리 너도 네가 맏며느리인데 너보다 나이 많다고 어려워하지 말고 잘못된 거 있으면 따끔하게 혼도 내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해라. 네, 어머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형님, 제가 나이가 더 많다고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내 알겠어요, 동서. 저 앞으로 잘 지내봐요. 네, 알겠어요. 한테 뭔 높임말이야 맞지. 너는 반말하고 둘째, 너는 형님한테 꼬박꼬박 높임말하고 알겠어?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도 장남이 그런지 다른 집안보다 가율이 엄격했고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 나이가 많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흐트러질까봐 미리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았는데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정리해 주신 덕분에 한결 편하게 대할 수 있었죠. 시댁의 경제력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둘째 도련님이 결혼할 때는 저희가 결혼했을 때와 비슷한 금액을 내어주시면서 집을 구하려고 하셨죠.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아담한 전셋집 정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동선에서는 시내 복판에 좋은 아파트를 하나 사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동서는 시댁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매번 비싼 선물을 하곤 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이거 선물이에요. 둘째, 너는 매번 올 때마다 선물이라고 뭘 이렇게 파리파리 사오냐. 다음부턴 그냥 와도 된다. 어떻게 시댁 고는데 빈손으로 오겠어요. 별건 아니고 평일에 백화점 쇼핑 갔다가 어머니한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스카프 하나 샀어요.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곱기도 하지. 색이 너무 예쁘네. 내가 피부가 예민해서 이런 건 잘 못하는데 이건 촉감도 부드러워서 잘하고 다니겠구나. 고맙다. 어머니 마음에 드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잘 어울리세요. 혹시나 마음 안 드시면 교환해서 쓰시라고 가격표는 붙여뒀는데 그럼 이거 떼어드릴게요. 내가 봐봐. 세상에 이 천조각이 이렇게나 비싸.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무리한 거려. 어머니처럼 고생하신 분들한테 딱 어울리는 제품인데요. 아버지가 시댁에 갈 때마다 선물 꼭 챙겨가라고 따로 카드 주신 걸로 사는 거라서 저희 생활하는데도 지장 없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시아버님, 아주버님 형님, 막내 도련님 것도 있어요. 시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저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한테도 좋은 것들을 주었죠. 처음에는 다들 나이 많은 동서를 불편해했지만 자주 시댁에 들러 이런 선물도 주고 딱히 윗사람지만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잘하는 모습에 금세 친해지게 됐습니다. 처음엔 차갑게 대하시던 시부모님도 매번 선물을 가지고 오는 동서를 점점 저보다 훨씬 이뻐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서가 시댁에서 정말 귀한 사람 대접받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동서의 친정집은 식품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크게 브랜드를 하는 건 아니었고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유명 브랜드 제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위탁 공장이었죠. 규모가 워낙에 커서 만두, 도시락, 삼각김밥 등 다양한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동서의 친정 부모님이 이제 일을 그만 쉬고 싶다고 하셨대요. 별로 힘들지도 않고 사업을 탄탄하게 잘 꾸려놓으신 상태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아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딸의 남편인 사위에게 물려주게 된 거죠. 둘째 도련님이 혼자 운영하기에는 규모도 크고 경험도 없다 보니 막내 도련님을 부사장 자리에 앉히고 같이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도련님, 요즘 어떠세요? 공장 운영할 만해요? 힘들진 않고요. 저는 항상 누구 밑에서 일만 해오던 도련님들이 과연 사장 직함 달고 공장을 잘 운영해 나갈지 걱정이 되어서 맨날 만날 때마다 물어봤죠. 전혀 하나도 안 힘들고 아주 편해요. 공장에서 막노동할 때보다 훨씬 좋아요. 사장님 소리 들으며 대접받는데 돈도 많이 벌고 살만하네요. 어머, 정말요?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사업은 처음이시라 힘드시진 않은지 걱정했거든요. 돈도 잘 벌신다고 하는 거 보니 매출도 잘 나오나 보네요.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동안 열심히 기술 배워서 하루 10시간씩 일했던 게 멍청하다고 생각될 정도로요. 이래서 남자는 사업을 해야 되나 봐요. 도련님들이 사업 수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 매출도 잘 나오고 일하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니에요. 사실 저희는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둘째 형수님 친정에서 인맥이 워낙 넓으셔서 저희가 일한 이후에도 새로운 거래처 뚫어주시고 힘든 일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시니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돈만 벌고 있어요. 공장을 물려받은 뒤로 동생들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는 게 행복하다는 말도 입에 달고 살더군요. 그러면서 동서 덕분에 팔자 폈다며 동서에게 엄청 잘해줬어요. 시부모님 역시 자기 아들들을 하루아침에 사장으로 만들어주고 많이 벌게 해주니 동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집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밝아졌지만 저와 남편에게 이런 변화는 그리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제 남편이 집안의 장남이고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어요. 도련님들은 공부를 일찍 포기하고 늘 말썽만 부리고 다녔죠. 커서 사람 구실이나 할까. 시부모님이 걱정이 정말 많으셨는데 다행히 공고에서 기술을 익히고 공장에서 공돌이로 생활을 했고요. 이렇다 보니 늘 시동생들은 고민이나 어려운 일이 으면 똑똑한 형한테 조언을 구한다고 고민 상담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돈을 엄청 벌기 시작하니까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공부 못한다고 했던 게 자존심에 남았던 모양이에요. 형, 근데 형은 돈 얼마 벌어? 요즘 공무원 월급 짜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데 형은 많이 벌지? 나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200 후반 정도. 뭐 진짜 그렇게나 조금 번단 말이야? 매일같이 공부해서 힘들게 시험 보고 들어가는데 공무원도 뭐 별 볼 일 없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호봉제라서 연차가 쌓일수록 받는 금액이 커져요. 설이나 명절의 연말에 또박또박 플러스 나오는 거 생각하면 실제론 그것보다 더 받는 셈이에요. 그리고 일 그만두면 연금도 나오니까 노후가 안정적이고 경기가 안 좋아져도 잘릴 일 없고요. 공무원이 얼마나 좋다고요.
형수님,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어쨌든 지금 버는 돈 많아봐야 300이라는 건데. 형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지. 가끔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할 때도 있고 말이야. 우리는 일하기 싫은 날에는 그냥 집에서 쉬고 그래. 공장은 알아서 잘 돌아가거든. 그렇게 일해도 몇 천은 우습게 버는데. 그러니까 형은 어릴 때도 열심히 살고 지금도 열심히 사는데 맨날 노는 우리보다 돈을 못 버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 역시 남자는 사업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 일쑤였죠. 이렇게 시댁에서 남편의 입지가 좁아지니 저도 덩달아 무시당하기 시작했죠. 어쩌다 가족끼리 모일 때 우연히 동서 집안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둘째 형수의 부모님은 언제부터 공장 운영하신 거예요? 저희처럼 젊을 때부터 하셨죠. 아, 그건 아니에요. 사장님이 되신 건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일 하시다가 돈 모아서 사업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형님. 그냥 대대로 부자였어요. 증조할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물려받아서 할아버지가 크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서 일하시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사장이 되신 거예요. 야,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풍기는 분위기가 남다르다 생각했는데 부잣집 아가씨로 귀하게 자라셨네요. 부자요? 아, 저희 친척들 사이에선 명함도 못 내밀어요. 할아버지가 아들만 둘이고 저희 아버지가 막내다시피 하셨거든요. 가업을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알짜배기는 큰아버지가 하고 계세요. 가업이라 뭔가 진짜 멋있네요. 뭔가 귀족 집안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주변에 대대로 가업을 물려받은 사람은 둘째 형수가 처음인 것 같아요. 가업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첫째 도련님이 피식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여기도 대대로 가업 물려받고 계시잖아요. 순댓국집 첫째 형수 부모님 하시던 거 남동생이 하잖아. 그거 돈도 벌겠다. 어디 시장 구석에 낸지 않았어요? 개업했을 때 갔던 것 같은데 저희가 만두도 만드는데 싸게 납품해 드릴 테니까 만두국집 하는 거 어때요? 그래도 어감상 순댓국보다 만두국이 더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 요즘 장사 엄청 잘 돼요. 원래 맛집으로 유명해서 늘 손님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최근에 유명 먹방 유튜버가 다녀온 뒤로는 사람들을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최근에 확장까지 했는데요. 제 동생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에이, 그래. 봤자 음식점이죠. 커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봐야 순댓국 집이네.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을 줄 서서 기다려야 겨우 먹을 수 있어요. 아, 형님네는 순댓국집을 대대로 하시는구나. 예전에 친구가 맛있다고 해서 한번 같이 먹으러 갔었는데 저는 그런 거 냄새나서 못 먹겠던데 줄 서서 먹을 만큼 그런 이상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니까요. 저도 그거 냄새나서 안 좋아해요. 그런 싸구려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갑자기 동서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이 순댓국에 푸념 섞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네들은 순댓국을 싫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제가 동영상 하나를 쓱 내밀었어요. 이거 제 동생이 순댓국집 개업할 날을 찍은 건데 기억 안 나세요? 도련님들이 맛있다고 2그릇이나 드셨다고요. 아버님도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할 순댓국 꼭 즐겨 드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보더니 다들 얼굴이 시뻘개지는데 그 꼴이 참 무섭더라고요. 불편한 침묵을 깨고 첫째 도련님이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아, 그거야 참지 먹은 거죠. 억지로 개업한 날 가서 맛없다고 초칠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저는 시댁에서 일부러 소리를 최대치로 키우고 그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남편은 늘 사업도 좋지만 자기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성격에 맞는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핑계고 속으로는 편하게 돈 잘 버는 동생들이 부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애들이랑 같이 공장하면 어떨까?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가 그냥 회사야. 공무원을 왜 그만두려고 해 그러다 사업 망하면 어쩌려고? 공무원은 당신이 정말 무슨 큰일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잘릴 일 없는 평생 직장이지만 공장은 다르잖아.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도 갑자기 문 닫게 될 수도 있어. 아, 주변 상황이야. 동생들이랑 잘 헤쳐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공장은 절대 안 망해. 애들 말 들어보니 재수 씨 친정에서 그냥 방패막이를 아주 두껍게 잘 쳐주시더라고. 재수 씨 아버님이 일을 그만두신 건 맞지만 그 업계에선 영향력이 대단한가 봐. 절대 안 망할 것 같아. 그딴 소리 그만해. 절대 안 된다. 공무원 그만두지 마. 나 당신이 공무원이라 결혼한 거야.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거든. 그리고 당신은 동생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지금이 딱이야. 주문이 너무 많은데 공장 하나로 감당이 안 돼서 하나 더 증설할 계획이래. 지금 내가 퇴직금이랑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라든지 해서 공장 증설에 돈 투자하면 내가 그 공장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대.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남편은 사업을 같이 하자는 동생들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렸죠. 결국 공무원을 그만두고 있는 돈을 다 투자했습니다. 근데 정말 잘 되는 모양이었어요. 일하고 첫 달에 가져오는 수입은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금액이었고, 이래서 다들 동서비위를 맞춰주고 쩔쩔매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걸 보면 진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늘 늦잠 자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 평일에 하루 이틀 정도 동생들과 여행도 다녀오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진짜 공장 맡아서 운영하는 거 맞아? 맨날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아, 맞지. 그럼 내가 돈을 어디서 가져오겠어? 공장에서 번 돈 주는 건데 진짜 애들 말처럼 하는 일이 없어. 재수 씨가 인맥도 다 관리하고 회계도 보고 사람들 관리도 하고 말이야. 그냥 일 잘 되나 사람들 농땡이 안 부리나 가끔 가서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하면 돼. 남편의 얼굴에는 늘 만족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가 동서에게 쩔쩔매고 있더군요. 그렇게 집안의 가유를 외치던 시어머니도 동서에게 명절에 일하라고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늘 전날에 여자들이 모여서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미리 만들었는데 동서가 안 오는 건 물론이고 명절 당일에도 그냥 남자들이랑 TV 보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만 도맡아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나날들이 늘어났죠. 할 수 없이 집안 가유를 바로 세우고자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저기 식사하고 남은 그릇들 좀 가져다 줘. 지금 설거지 시작하고 보니 내가 그릇을 다 안 가져왔네. 뭐야? 아, 이 사람 지금 손목 아프대요. 어제 장부 쓰느라 손목을 무리했나 봐요. 요즘 매출이 너무 많아져서 컴퓨터에 입력할 게 엄청 많대요. 저희 집에 있는 그릇들 안 무거워요. 손목이 아프면 그릇 하나씩 가져다 주면 되죠. 안 되게요? 아, 여보, 그냥 당신이 좀 해.
재수 씨 손목 아프다잖아. 저번부터 계속 아프다 했었는데 공장 일이 많아서 쉬지 못하니까 잘 안 났나 봐. 명절에 공장 쉴 때라도 좀 휴식해야 빨리 낫지. 뭐 둘째 며느리가 아프니 그럼 좀 쉬어라. 내야 네가 좀 해라. 네가 설거지 그릇 안 가져온 게 잘못이지. 그럼 도련님이 좀 가져다 주세요. 아내가 아프면 대신 남편이 일하면 되죠. 도련님은 손목 튼튼하시죠? 아, 다들 대놓고 동서일 못하게 하길래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째 도련님을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치를 슬슬 보더니 일어나서 그릇 가져오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됐어. 당신은 앉아 있어. 당신 대신 내가 일하는 건데 각 집에서 한 사람씩만 일하면 되지. 들으셨죠? 각 집에서 한 사람은 꼭 일해야 돼요. 동서가 일 안 할 거면 남편분이라도 엉덩이 들고 움직이세요. 어떻게 이 많은 일을 저랑 어머니가 다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눈치를 주셨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이날 둘째 도련님한테 일을 엄청 시켰어요. 그 뒤로 제가 안 가도 되는 시댁 사람들끼리 모임이나 식사 자리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사람들이 저를 굳이 찾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늘 만나서 동서에게 쩔쩔매는 상황에서 비아냥거리는 것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공장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공장에서 만든 만두를 학교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단체로 식중독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먹은 음식들을 조사해 보니 만두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어요. 그 이후로 공장의 조사관이 나왔는데 식재료의 상태도 불량하고 공장 자체의 위생이 엉망이었던 겁니다. 결국 과태료를 엄청 물고 그 시기에 납품됐던 식품들은 전부 반품이 들어왔어요. 게다가 만두 이외에도 나가려고 출고 준비한 식품들도 전부 계약 취소가 되면서 재고가 쌓여만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 브랜드의 제품도 함께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물건들을 뒤로 몰래 빼돌려서 할인업체에 싼 가격으로 넘기고 있던 것도 발각이 되었죠. 브랜드 업체에서 공장과 계약을 할 때 제품의 가격 유지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는데 이번에 걸리면서 브랜드와 계약도 해지가 되었고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물건은 나가지 않고 현금이 줄줄 나가게 됐지만 길이 막힌 남편은 갑자기 저한테 친정가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친정가게가 몇 평이라고 했더라? 뭐 갑자기 내 동생 가게는 왜? 거기 한 5, 6평은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더 클 수도 있겠다. 안쪽 주방도 포함해야 되나? 아, 그래. 규모가 꽤 크네. 우리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런데 가게 좀 팔아서 현금 좀 융통해 줄 수 없을까? 뭐? 무슨 소리야? 당신 공장 도와주려고 멀쩡한 내 동생 가게를 팔으라고? 허름한 시장 귀퉁이에 있는 곳이라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순댓국 가게여서 곳곳에 기름기 밴 데다 내가 배운 가지고 부동산에 내놔도 잘 나가지도 않고 냄새나는 게 문제면 싸게 내놓으면 되지. 어쨌든 괜찮으니까 그거 좀 팔아서 누나 좀 도와달라고 한번 말해봐. 누나를 도와줘? 나는 돈 필요 없는데 당신이 필요한 거면서 왜 내 핑계를 대? 왜 내 동생한테 그래? 동서의 친정 잘 살잖아. 거기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봐. 내 동생처럼 푼돈이 아니라 거금을 내어주실 텐데 왜 나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야? 아, 지금 그게 아니야. 이거 비밀인데 민현이가 바람 피우다가 걸렸어. 그래서 지금
이혼, 안 내온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 집 사람들이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어서 거기다가 부탁도 못해. 오히려 지금 꼴 좋다고 비웃고 있다고. 그거 참 안타깝다. 내 동생도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지금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참이라 가게 못 팔아. 그거 참 안타깝네. 남편 일인데 이렇게 무관심해서 되는 거야? 장사가 잘 되면 돈이라도 동생한테 빌려달라고 해봐. 평소에 그렇게 제 동생이 순댓국집 운영하는 걸 무시하더니 이제는 가게까지 팔던지 현금으로 빌려오라고 막무가내로 말하더라고요. 대꾸하기도 싫어서 저는 그 말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습니다. 나나 갔다 올게. 어디가? 지금 내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머리 싸매고 같이 생각해야지. 너 사업이지만 담근다고 해서 내가 도와주기로 한 날이야? 저번 주부터 주말에 일 있어서 친정집 간다고 말했잖아. 남의 말 좀 달아들어. 주말 내내 김장 담근다고 해서 나 오늘 동생네 집에 가서 자고 올게. 내일도 김장해야 되거든. 아, 뭐 친정 가게 간다고? 나도 같이 가자. 나도 도와줄게. 당신이 김치 담글 줄 알아? 괜히 와서 짐 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필요 없으니까. 괜히 따라와서. 순댓국은 순댓국인지 남편은 꼿꼿 저를 따라왔어요. 아, 첫남 오랜만이야. 누나가 첫남이네 김장 도와준다고 하길래 나도 같이 왔어. 괜찮지? 아, 매영 진짜 오랜만이네요. 괜찮죠. 당연히 할 일이 많았는데 도와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공장에서 일하신 뒤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시죠? 아이, 그럼 나 아들 잘 지내지 천아야. 장사 정말 잘 되나 보다. 담글 배추가 아주 산처럼 쌓여 있네. 내가 김치 양념속 만드는 건 못해도 배추 옮기고 힘쓰는 일은 잘하니까 맡김만 줘. 남편은 눈웃음까지 치면서 제 남동생과 친정 식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배추를 옮기며 일을 했어요. 그래, 힘쓰는 일은 사내한테 시키고 우리는 우선 양념 좀 만들자. 이 배추들 다 담그려면 속 만드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겠네.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일을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식사 시간에도 자기가 먼저 와서 수저를 세팅하고 다 먹고 뒷정리까지 혼자 다 했어요. 게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는 주방에서 커피를 손수 타다가 가족들에게 돌리기까지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지간히 돈이 급하긴 한가 보다 싶더군요. 그리고 그날 만들어야 될 할당량을 다 만들고 담근 김치들을 동생네 가게에 창고로 옮기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저를 따라온 목적을 슬쩍 꺼내놓더라고요. 첫남 요즘 장사 잘 되고 있지? 네, 매영 장사 잘 되고 있어요. 요즘 맛집으로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프랜차이즈 사업하자고 제안도 들어오고요. 아, 정말 프랜차이즈까지 진짜 돈을 쓸어 담나 보네. 현금 많겠네. 혹시 현금 좀 빌려줄 수 있어? 현금이요? 그럼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저희가 시장 가게다 보니 현금으로 식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저희 가게에 늘 현금이 많아요. 뭐 한 50만 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뭐 50만 원? 내가 꼴랑 그거 빌리려고 하루 종일 김장하면서 다 눈치 봤을 것 같아? 남편은 동생 대답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동생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자 다시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아, 사실 공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몇 억, 아니 몇 천이라도 좀 빌려줘. 장사 잘 되니까
그동안 모아둔 돈도 많을 거 아니야? 처남이네는 명품 사는 스타일도 아니고 돈 쓸 데도 없지. 잠시만 빌려주면 내가 바로 갚을게. 아이 매형 죄송해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힘든 사정은 누나한테 대충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건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순댓국 가게를 확장하려고 생각해 둔 게 있어서 돈을 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제 남동생이 딱 잘라 말하자 타겟을 저희 엄마로 바꾸더군요. 저기 장모님이 그런 돈 좀 빌려주세요. 지금 제품 반품 들어온 것들 다 환불해 줘야 되고 직원 월급도 밀려서 정말 골치가 아파요. 제발 좀 빌려주세요. 아이고, 김서방 미안하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은 다 아들 사업하는데 투자해줘야 자네한테 빌려줄 돈이 없어. 아니, 어떻게 다들 천남이네 일에 투자할 돈은 있고 저한테 빌려줄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저 하나 잘 살려고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돈 빌려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섭을 이불도 제가 잘못되면 이 사람도 고생하는 거라고요. 아들만 생각하시고 다른 생각은 안 하세요? 자존심 센 남편이 저희 집 김장하는 데까지 따라와서 드러누워고 굽실굽실하며 아쉬운 소리를 했지만 다들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는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얘네 남편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어? 가서 돈 못 빌려줘서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라. 내 남동생이 사업한다고 해서 빌려줄 돈이 진짜 한 푼도 없구나. 엄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연히 엄마는 사위보다 자식한테 돈 쓰는 게 맞는 걸요. 게다가 먼저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말도 했고. 아이 참 누나 그래도 매형이 일부러 김장하는 데까지 와서 일도 도와주고 했는데 저렇게 보내면 우리가 마음이 안 좋아. 됐어. 그동안 김장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갑자기 김장하는데 나타나서 저러는 거 꼴도 보기 싫어. 그냥 혼자 가라고 내버려 두지 뭐. 저는 다음 날까지 가족들과 남은 김장을 다 같이 담갔어요. 근데 며칠 뒤 갑자기 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 바로 자기 가게로 와 달라고 말이에요. 저는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갔죠. 급한 일이라니 네가 나한테 전화해서 바로 오라고 할 정도면 무슨 큰 일이 난 거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야? 아, 누나, 우리 저번에 시장에서 김장 담근 거 말이야. 그거 우리 가게 대형 창고가 비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었거든. 근데 사라졌어. 김치통 20개나 다. 뭐, 김치가 사라져? 대체 그걸 누가 가져갔는데? 그리고 김치가 사라진 게 물론 큰 일이긴 한데 나를 여기까지 부를 만큼 중요한 일이야. 남동생은 저한테 한숨만 푹푹 내쉬더니 저에게 창고 앞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시동생들이 새벽에 와서 창고에 있던 김치들을 훔쳐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매형이 훔쳐갔어. 여기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매형 맞지? 혹시 나머지 두 명도 알아? 매형 맞아. 두 명은 우리 시동생들. 아니, 이 사람이 자기 동생들까지 여기로 데려와서 왜 김치를 가져가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아이 누나, 진짜 큰일 났어. 김치가 밑반찬으로 나가는 메뉴는 괜찮은데 김치찌개나 그런 건 김치 없으면 장사가 안 돼서 아직 사람들이 김장, 담근 김치를 달라고 하진 않는데 이거 빨리 해결 못하면 시장 사람들 진짜 난리 칠걸. 그래, 내가 빨리 저 사람들한테 김치 내놓으라고 말할게.
아무래도 저번에 돈 빌려 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으니 저런 망측한 짓을 한 것 같다. 저 많은 김치를 다 먹었을 리도 없고 어디 보관해 뒀을 거야. 내가 다시 찾아서 바로 가지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하고 바로 남편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야, 김주연, 내가 내 동생 창고에 가서 김치 훔쳐갔지? 아이 무슨 소리야. 나 김치 안 훔쳐갔어. 왜 남의 일하는 데까지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야? 야, 거짓말하지 마. 너 몰랐냐? 거기 창고 앞에 CCTV 있던 거 하긴 몰랐으니까 쥐새끼처럼 그 새벽에 몰래 왔겠지. 게다가 내 동생들까지 데리고 와서 훔쳐간 게 아니지? 나도 그날 김장김치 같이 담갔잖아. 내가 네모 가져온 거야. 그리고 너네 음식점 하면서 그까짓 거 줬다고 이렇게 날뛰냐? 둘째 며느리 봐봐. 우리 공장에 돈을 얼마나 퍼주는데 그거 가지고 이래? 그렇게 돈을 퍼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네. 동생은 바람이나 피고 있어. 그 김치 1년 동안 장사하면서 쓰려고 담근 건데 어디 있어? 이걸 벌써 먹었을 리 없고 빨리 내놔. 당장 장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렇게 김치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너네 친정에 가서 돈이라도 가져오던가. 돈이 무슨 남의 거 훔쳐가 놓고 왜 돈을 내놓으래. 그냥 가져오면 용서해 줄 테니까 가져와. 다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내가 막아줄 테니까. 아, 고마. 가족끼리 김치 좀 가져갔다고 그 질이냐. 내 마누라랑 나랑 같이 담근 김치 가져왔는데 김치가 그렇게 필요하면 내 동생한테 돈 받아서 찾아오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도시락 반찬에 김치 들어가는데 거기다 다 써버릴 거니까. 남편은 자기도 김장 담글 때 함께 했으니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며 김장김치를 받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저한테 소리치더라고요. 돌았네. 이거 김치 여기 공장에 있지. 얼른 가져와. 가족끼리라도 절도죄가 안 된다고? 그거 우리 김치 아니야. 나 경찰에서 전화 갈 거다. 여기 있어. 한번 잘 찾아봐. 우리 김치 내 처가에서 나랑 와이프랑 같이 담근 내 김치, 우리 김치지.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억지 부리는 모습이 진짜 미친놈 같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남편은 한참을 제 앞에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 할 말만 하고는 곧장 공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 김치는 제 동생네 가게 김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화를 내고 간 다음 날에 시장에서 가게 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같이 모여서 함께 김장을 했죠. 한 번에 재료를 많이 사야 가격을 저렴하게 맞출 수 있어서 함께 구매를 했거든요. 마침 동생네 창고가 비어 있어서 거기서 보관만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첫째 날에만 함께 김장을 담갔던 거라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남편과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하고 바로 동생한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했죠. 내 매형 말이 안 통해. 김치 어떻게 아직 아무도 모르지? 아, 누나 큰일 났어. 한 김치찌개 집에서 김치 필요하다고 가지러 와서 들켰어. 근데 그거 시장에 소문나 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 우선은 나도 모른 척 했는데 어떻게 CCTV 있는 거 알아서 경찰 부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매형 이러다가 잡혀가게 생겼어. 야, 가라고 해. 잘못했으면 감방 가야지. 경찰 불러. 도둑질 했으니 벌 받는 거야. 그 인간 이제 내 형부. 아니다. 나 이혼한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사람들이랑 같이 경찰에 신고해. 동생은 제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저 역시 동생을 따라갔죠. 근데 거기에는 시장 내에서도 기가 세고 드센 분들로 유명한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계시더군요. 가까이 가보니 도둑 근절이라는 완장까지 하나 만들어서 한쪽 팔에 차고 계셨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김장 훔쳐간 놈 꼭 잡아다가 여러분 앞에서 사죄하게 만들겠습니다. 사죄하는 걸로 되겠어요? 지금 가게에 남은 김치 떨어지면 우리 장사 어떻게 하라고? 갈비 김치찜 파는 곳인데 김치 없으면 큰일 나요. 도둑놈 잡으면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지?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경찰 불렀으니 곧 도착할 겁니다. 거기 창고 쪽에 CCTV 있어서 범인 잡는 건 시간 문제예요. 상인회 회장님은 이미 경찰들을 부른 상태였고 조금 뒤에 경찰들이 와서 제 동생에게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죠. 영상을 같이 보던 경찰들이 제 동생에게 아는 사람이냐 물었고 동생은 화면 속 사람의 신원을 알려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장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네 매형이라고? 그럼 여기 이 사람 자네 누나 남편이라고? 당신 남편 지금 어디 있어? 남편 행방에 대해 무섭게 추궁하는 바람에 저와 남동생 상인회 회장님은 함께 차를 타고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희 세 명은 뿔뿔이 흩어져서 김치통을 찾아다녔죠. 근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계신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남편 공장에는 웬일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 김치통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사장이 훔쳐간 김치통 찾았어요. 아니다. 이거 내가 훔친 거다. 너네가 우리 아들을 안 도와주니 내가 화가 나서 너희 김치를 훔쳐왔어. 내 자식들은 잘못 없다니까.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라. 어머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동서한테 부탁하시지. 저희 집은 시장에 싸구려 음식 좀 하는 집이라서 형편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CCTV에 얼굴 다 나왔어요. 어머님은 안 계시던데요. 뭐 내 집 식구들은 어떻게 된 게 가족을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으면 CCTV 증거 화면을 미리 지우든지 해야지. 평생 도움도 안 되는 무식하고 거지 같은 집구석 같으니라고. 잘 됐네요, 어머님. 언니, 저희 이혼할 거예요. 이제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 남자는요, 저하고 시장 사람들이 힘들게 담근 김장을 훔쳐간 도둑놈일 뿐이에요. 시어머니랑 신랑이를 버리고 있을 때 시장 상인회 회장님과 제 남동생이 왔어요. 여기 내 매형이 훔쳐간 김치통이 있어. 뭐 아니야. 내가 훔쳐왔어. 내가 도둑이야. 우리 아들들은 잘못 없어. 내가 도둑이야. 알고 보니 경찰에서 연락받은 남편이 김치통을 치워달라고 시어머니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그걸 가지러 오셨을 때 저와 만난 거였습니다. 저희가 김치통을 시어머니 손에서 빼앗으려고 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어찌나 소나기가 셋인지 쉽게 빼앗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잡고 한참을 버텼어요. 안 그래도 공장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사장 3명이 전부 다 경찰 조사를 받느라 관리를 못하게 되니 엉망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직원들은 월급을 주지 않으니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게 됐고 그대로 공장은 문을 닫게 됐어요. 게다가 알고 보니 돈이 없어서 급한 불을 끄려고 시댁집과 선산을 담보로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공장이 완전히 망해버려서 돈을 갚을 길이 없자 남편과 시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싸게 내놨습니다. 근데 마침 제 동생이 순댓국 밀키트 사업을 하려고 공장을 알아보고 있다가 남편의 매물을 발견하게 됐죠. 공장 크기 위치 등이 괜찮았고 안에 기계들도 같이 파는 거라 동생과 업종이 비슷해서 사면서 굳이 돈 들여서 장비를 새로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이어서 동생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겠다고 했어요. 부동산의 계약서를 쓰러 간 날에 동생은 제 남편을 보기 껄끄럽다. 저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저는 함께 나갔어요. 남편은 시동생들과 함께 나왔더라고요. 아, 천남이. 이 공장을 사려고 한 사람이라고? 아, 네 매형, 저 순댓국을 밀키트로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밀키트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해서요. 아, 그래? 그치. 순댓국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음식이니까 밀키트로 괜찮겠네. 게다가 천남이네 순댓국은 뭐 이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맛집이니까 만들기만 하면 날개 돋인 듯 훨훨 잘 팔리겠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댓국을 좋아해? 당신이 그랬잖아. 그런 싸구려 냄새나는 음식이라고. 요즘에는 나이 든 사람들도 순댓국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순댓국보다 만두국을 더 좋아한대. 저는 동생에게 아부하는 남편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눈을 흘기더군요. 아이 분명히 잘 팔릴 거예요. 제가 내 가게 개업했을 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때 저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저기 도련님 개업하는 날 조치기 싫어서 맛없는데 억지로 먹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이 녀석이야. 조용히 해. 천남이네. 장모님 비법 순댓국. 너무 맛있어서 엄청 잘 팔릴 거야. 그래서 아마 공장 하나로 부족할 거야. 하나 더 살 생각 없어? 우리가 내놓은 공장이 2개거든. 아이 괜찮아요. 매형. 나중에 매출 잘 나와서 공장 하나로 부족하면 그때 하나 더 살게요. 그때 되면 없어. 우리가 지금 돈이 급해서 엄청 싸게 내놨거든.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천남이는 또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그동안 쌓인 정도 있고 젊은 사람이 새로운 도전한다고 하니 2개 같이 사면 더 싸게 넘길 수 있게 어때? 괜찮지 않아? 기왕 시작하는 거 크게 해. 크게. 남편은 제 동생에게 계속 2개를 같이 사라고 권했지만 남동생은 괜찮다고 1개만 사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남편과 시동생들이 부동산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죠. 제발 좀 사줘. 싸게 줄게. 우리 이러다가 진짜 가족들 전부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니까. 아, 여보, 제발 동생 좀 설득 좀 시켜줘. 여보는 무슨 여보야? 우리 얼마 전에 합의 이혼하지 않았어? 내 동생한테 천남이라고 부르는 거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있었더니 내가 아직도 내 마누라인 줄 아냐. 그렇게 우리 집안 무시하더니 무릎 꿇고 있는 꼴 보기 좋네. 어디 그 상태로 눈물이라도 좀 흘려보지. 그래 처량하게 울어대면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해서 하나 더 사줄 수도 있잖아. 제 말을 듣고 남편과 동생들은 억지로 눈물을 흘리려고 노력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동생은 그날 1개 구매 계약서만 작성하고 부동산에서 나왔고요. 나머지 1개는 경매로 넘어가서 터무니없는 헐값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 돈을 긁어 모아서
겨우 선산 하나만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히 김치는 김치통에 들어 있었고 시장 사람들과 합의를 해서 감방은 가지 않았지만 둘째 시동생은 재산 하나 없이 이혼당하고 이후로 남편도 저에게 이혼당했어요. 지금은 어디 월세방에 온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며 일하고 있어요. 집안일만 하던 제게 동생이 같이 손잡고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거든요. 순댓국 밀키트 마케팅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너무나 즐겁고 보람찬 거예요. 왜 그간 집에서만 지냈을까 싶을 만큼 이 일이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처음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혹시나 동생한테 집만 되는 건 아닐까, 발목만 잡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성실하게 익혔고 지금도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답니다. 어린 시절 저를 자라게 해준 그 순대국밥이 이제는 제 인생에 새로운 기쁨을 선물해 주네요. 경제적 능력이 없던 제게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주고 있으니까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